드리고요. 그리고 또 학원 설명회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굳이 제가 만든 자료들이 부모님들한테 크게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거니 양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요 PPT 자료는 담임 선생님들도 모두 가지고 계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화장실은 알아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 할 거는요, 이제 점수에 대한 이해인데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수능 점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 아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표준 점수는 Z 점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Z 점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Z 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학생 원점수 평균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평균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 원점수가 평균하고 같으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평균 이하면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참고로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의 분포도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평균 이상의 학생들의 Z 점수는 양수로 커지고 평균 이하의 학생들의 Z 점수는 음수로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Z 점수를 보면 전체 학생 Z 점수가 2.5에서 마이너스 2.5 사이에 분포합니다. 이 정도면은 매우 어려운 시험이고요. 그런데 진짜 2.5까지 가면, 근데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평가원장이 직접 사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의 Z 점수가 2.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 분포하고요. 그래서 Z 점수 1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이 학생의 원점수인 게 이제 Z 점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Z 점수는 그 학생이 상위 14%에서 15% 정도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요, 생기부에 등수가 제공되지 않아도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등수를 알릴 수 있는 것은 Z 점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 같은 경우는 11%까지 누적 11%까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더한 값에 위에 있는데 얘가 3등급이다. 그렇다면은 2에 가까운 3인 거잖아요. 참고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경우 우리 학교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종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3등급 때나 아니면은 평균 2등급 때도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요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각 대학교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Z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들으면서 주의할 사항은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Z 점수가 원점수가 높은 애들은 Z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게 표준과 연관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점수는 학생이 받은 실제 점수, 그래서 몇 점에 따른 실제 점수인데요. 대입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3학년 부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어떤 이유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학 1학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인데 원점수가 74점, 76점, 뭐 78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70점대 나왔다는 것은 한 5문제, 5, 4, 25, 25, 한 6문제 정도 틀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준킬러나 흔히 준킬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실력 향상이 없으면은 1등급이 선수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도 우리가 대입을 준비할 때는 그 공부 방향성을 준비할 때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표준 점수죠.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생 각각의 수준을 반영하는 점수인데 이게 Z 점수를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국어는
이 100은 평균의 100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고요. Z점수에 20을 곱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탐구하고 표준 점수는 평균을 50으로 잡고 Z점수에 10을 곱한 값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점과 수학 국어 같은 경우는 100점과 0점이 50대 50으로 나눠지면은 Z점수 여기서 표준 점수가 200과 0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100과 0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는 국어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평균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몰려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점자 표점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교에서 정시에 많이 활용하는 지표고요. 같은 원점수라도 시험의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추후에 서술을 하겠습니다. 자, 100분위는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만 반영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점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시험마다 같은 과목이더라도 아니면 표본 집단의 차이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100분위 같은 경우는 상대적 위치만 좀 반영한 거라서 표점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험생 100분위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험생보다 낮은 점수의 비율에 동점자 수의 2분의 1의 비율을 더한 값이거든요. 이제 복잡하잖아요. 맨 마지막 건 보면은요. 만약 만점자가 9% 되면은 이제 요 공식에 따르면은 이 만점자 9%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한 얘네들의 100분위가 95.5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분위가 96이 돼서 1등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점자가 9%가 나와도 산술적으로는 1등급이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탐구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급은 다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점부터 원점수의 바탕으로 표점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100분위를 상정하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이제 선택 과목의 점수 산출을 좀 대충 설명드릴 건데요. 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이제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그러니까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원래 원점수 26점이 100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26점에 따라서 원점수가 나오잖아요. 이 원점수를 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조정된 원점수는 학생의 미적 Z점수 곱하기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과목 표준 편차에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과목 평균을 더합니다. 복잡하시죠? 그래서 좀 말로 풀면은요. 공통과목 표준 편차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과목의 표준 편차가 커야만 미적 선택자들이 유리한 거고요. 공통과목 평균도 이게 높아야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미적을 선택한 애들의 공통과목의 표준 편차가 학통을 선택한 애들보다 실력차가 많이 나면은 표준 편차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적 선택자들이 좀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이라고 친다면 그게 공통 과목에서 얘네들이 더 평균에 좀 몰려있고 나중에 평균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실력자들이 모여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조금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통을 선택한 애들보다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과목 평균에서는 미적 선택자가 유리하려면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아야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는 미적 선택자들이 불리하고 하나는 미적 선택자들이 유리할 텐데 그런데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 이제 Z점수 미적 자체의 Z점수하고 곱해지는 이거는
Z 점수하고 곱해지니까 소수점으로 차이 나는 그 Z 점수하고 곱해져서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 더 큰 요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 과목과 재상정된 선택 과목의 원점수로 Z 점수를 이제 전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의 Z 점수에 곱하기 0.74, 아까 100점이 미적은 26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100에서 26을 빼면 이제 0.74 이렇게 나오겠죠.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의 Z 점수 이제 100점 해서 0.26 이런 식으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 표준 점수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택 과목 점수 상점 방식에 대한 시사점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습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점수가 더 높을 것인가. 두 번째,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공통 과목에 대한 실력이 더 좋을 것인가. 그런데 이번 변수는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선택 과목과 관련한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명의 미적 선택자가 원점수가 같아도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왜 더 높다라고 얘기하지 않냐면요, 표점을 바탕으로 해서 백분위를 원점수를 바탕으로 표점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표점 반영식에서도 소수점 반올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적과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선택 과목 점수가 같아도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학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선택 과목의 재산정 원점수가 들이 더 공통 과목이 좀 높기 때문에 얘가 뭐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그거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좀 그런데요, 예등 학생들이 수능 때 수학을 미선택하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좀 높아져서 불리함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이제 미적 선택할 때는요. 그런데 이제 화작이나 엄매는 요것과는 조금 더 다르겠죠. 전반적으로 같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확통을 선택하는 게 하는 게 확통에서는 좀 높게 잡을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확통을 선택할 때보다 미적을 선택할 때 선택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틀리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확통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과목이라고 하는 국어에서 화작을 선택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엄매나 미적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아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적 기하보다 확통이 8점 이상 높을 것 같으면 확통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엄매보다 화작이 5점 이상 높을 것 같으면 저는 화작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데요.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 자료의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의평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원점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3학년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 원점수 100점인 애가 엄매는 129점이 나왔고요. 합법과장문은 126명이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5년 3학년 9월 모평에서 수학과목 원점수 왜 굳이 88이냐라고 하면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때 확통을 100점을 맞은 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8점을 했는데 그때 미적분은 127, 확률과 통계는 12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원점수 88이 공통 점수하고 공통 과목의 점수하고 선택 과목의 점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23학년도 3학년 9월 모평도 한번 봐봤는데요. 수학 과목 원점수 95일 때 미적분과 확통의 차이가 좀 요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국어 수학 최고점 표점 어머니들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봤는데요. 지금 최고점은 국어는 147이 나왔고요. 수학은 13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제체점수 특성상 100분이 86 정도, 그러니까 3등급 초까지 내려오면 표점의 이득이 거의 없거나 또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국어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표점의 특징이라서 잘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분이 86 정도까지 내려오면 비슷해지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트점수가 1 정도면 그 밑에 86에서 87% 정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델타값이 1이니까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두 과목의 차이가 생기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반영비율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보면은 어느 정도 이득이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올해만 그렇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표점 특성상. 그래서 입시 자료 분석할 때 작년 자료 이것만 가지고 분석하시면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같이 분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든 상등급 때부터는 시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등급 때 정도 되면은요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아주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이것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거죠.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시험의 난이도하고 표본 집중 특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라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표점의 특성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편차의 개념상 이렇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진 않고요.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서울대를 제외한 최상위권 대학은 거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100분위가 더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탐구 과목은 최대한 원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사탐론의 경우 최상위권 각 대학교에서는 이과 쪽에 가산점을 부여하니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점 이상 정도 이제 사탐론을 했을 때 40점 이상 정도 되는 경우면은요 과탐 원래 그 정도 점수보다는 4점이 더 나와야 좀 가산점이나 이런 데서 그 가산점의 영향력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탐론이 가속화되면 사탐 평균도 높아져서 100분위가 예상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탐 1등급 인원이 줄어서 부담되는 부분이 이제 가탐 선택에서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탐 40점 이상 가능한 경우면 소위 사탐론을 권유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탐 하위권이면 가탐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가 없어지면 등급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탐에 대한 능력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능력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탐이 너무 하위권이면 사탐론으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이과의 경우 사탐론이 아닌 과토 과목도 고려해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토가 어려운 대신에 문제는 가원보다는 꼬진 않아요. 그래서 성실도가 높으면 그리고 또 멘탈도 강하면 고려를 해볼 상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2026학년도 서울대 정원은 이과 쪽만 봤을 때 735명이거든요. 아직 2월이 안 됐으니까 2월 빼고요. 그런데 두 과목의 1등급 인원은 880명입니다. 투 과목 두 개를 선택하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투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서울대를 좀 목표로 한다면은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의치, 한약수 중, 논술 중 최저 가탐 필수 대학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 가천대, 카톨릭대, 고려대, 삼육대, 인하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사탐 선택을 해도 논술,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 볼 수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대, 이과, 논술 중 최저 가탐 필수 대학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가탐 지원 시 제일 높은 한계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근데 의치 약 중에서 가탐 필수인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탐론을 고려한다라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문과 쪽으로 갖는 것도 당연히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면은 저도 사탐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요. 사탐에서 조금 더 원점에서 잘 나와가지고 대가는 거 봐가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가겠다? 그리고 이과로? 그거는 솔직히 좀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산술 계산적으로 따지면 솔직히 서연고 붙을 애들이 과탐이 막 4, 5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붙을 애들이면은 거의 과탐이 1, 2 나올 건데, 그러면 1, 2 나오는 애들의 그 가산점보다 사탐이 더 높게 나와야만 좀 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논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나 이런 걸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2025학년도 수능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점 표점이 높으면 이제 그 밑에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이제 제일 높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빨간색은 이것도 높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히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때 정도 되면은 좀 비슷하게 형성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의 표점이거든요. 아까 했던 것들 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도 좀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3등급 때 정도까지 내려오면 크게 요구는 없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과 2026학년도 좀 비교를 몇 개 과목만 해봤는데요. 근데 생윤 같은 경우는 만점자 표점이 77에서 71로 내려갔거든요. 1등급도 68에서 66. 그러면 요것만 보면은 생윤에 요번에 넘어온 애들이 많으니까 만점자 표점이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생원 같은 경우는 반대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반대 현상, 생원의 애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만점자 표점이 좀 줄어든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집단의 차이나 시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본 5학년도 수능과 2026, 그러니까 작년과하고 올해 수능을 이제 만점자 표점하고 1등급 비율 이런 것들, 1등급 그 구분 점수, 그 다음에 가감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 거는 이제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만점자에서 빨간 것은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파란 것은 늘어난 건데요. 뭐 보면은 물원, 화원, 생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자 표점이 늘어났습니다. 커졌어요. 그런데 또 보면 지원은 또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꼭 무조건 어떤 경향으로 간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2026년 가나감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는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보다 빨간색은 이제 요 정도 인원이 봤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늘어난 인원입니다. 그럼 생윤 38,000명 늘어났고요. 3원 74,000명 늘어났고요.
그런데 물론 하원, 생원, 지원, 특히 생원 지원 같은 경우, 화생지 같은 경우는 특기할 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도 4만 명, 2만 명, 10만 명, 10만 명 이 정도 되면은 표점에서 펑크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겁먹으실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토과목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매니아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탐 쪽에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뭐 다들 좀 늘어났지만 생윤하고 사문에서 막 3만, 4만 명, 한 거의 7만 5천 명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간다는 사탐을 했는 애들이 생윤이나 사문으로 좀 많이 몰렸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로 몰릴 정도면 분명히 논술 전형이나 이런 것도 문과 쪽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과들이 생윤이나 사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논술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과 쪽에 계속 잡고 있는 것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거를 확정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적절선 수준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과 문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가 특정한 시점이 벌어지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역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입학 정원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이과 쪽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상황은 예전에는 사용했던 대학교에서 과탐을 필수로 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필수로 두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내년에서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제가 얘기하는 임계점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지금 사탐은 너무 많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같이 따라갔을 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는 내년도에는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주변에서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갔으니까 넘어가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문과 쪽에서도 지금 되게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 사탐이요 많이 넘어오니까 우리 애가 등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확보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요거대로만 판단하면은 뭐 생윤이나 사문을 피하는 다른 과목들을 선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요것도 좀 골치 아픈 게요. 이 자료는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교육과정 특권에서 그냥 나오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요.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 대학교에서 탐구 과목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탐구 과목에서 각 과목의 난이도와 응시 집단의 성격을 보정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 100분위에는 요 표점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100분위 간의 표점 극간보다 보통은 좁아지게 점수 극간을 부여하고요. 정시 원서 쓰기 2주 전쯤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연세대는 공개가 됐는데 아직 고려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탐, 과탐은 공통 기준으로 부여하는 대학과 사탐, 과탐 기준은 다른 기준으로 부여하는 대학은 아닌데 요새는 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변환 표점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올해 연세대 통합으로 다 100분위를 이렇게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100분위 100일 때 변환 점수 자기가 70.125 표점을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99%면 이렇다. 그러면은 요런 느낌인데 극간이 뭐 대학교마다 다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 높은 애들이 좀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 높은 데에서의 격차가 약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가천대나 아니면은 뭐 삼육대 뭐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백분이 높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극간 차이가 대학교마다 막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변환 초점에 가지고 2026학년도 대입에 관련된 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아까 봤던 연세대 변환 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2026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올해 애들 성적 분포죠. 그러면은 생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만점자가 100분이 10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정법 만점자는 이제 99가 나왔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만점자의 표점 차이가 4겠죠. 그런데 변표 차이로는 100과 99니까 0.99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요. 정법 만점하고 물투 만점은 표점 차이가 1인데 변표 차이는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100분이 99로 다 적용이 될 테니까. 그리고 생원하고 지초의 만점자는 74와 69인데 이제 100과 98이니까 표점 차이는 5점이지만 변표 차이는 2.03점이 됩니다. 그래서 변표로 반영하면 실제 표점 차이가 조금은 보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입시 전략을 했을 때는 100분위가 더 중요하고요. 각 대학교에서 변환 표점이 나오는 거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수능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요. 정리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학하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 선택 과목 선택은 뭐 자기가 제일 잘 맞을 수 있는 거 하는 게 기본인데 제 생각에는 문과면 문과, 이과면 이과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